평양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우리는 브라스 밴드의 행진곡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밴드는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30분 동안 출근길에 시민들에게 음악을 들려준다고 했다. 낯설기만 한 밴드의 행진곡에 눈을 뜬 아침, 비로소 평양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내가 아는데 나를 도와주겠어. 적어지면은 그래야겠구나. 항공기가 나오는 거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평양엔 대동강이 있다. 그런데 평양과 대동강의 관계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훨씬 더 각별하다. 평양은 풍수상으로 풍기터, 즉 배가 달리는 모양의 땅이다. 옛 평양 사람들은 풍수와 관련해서 배를 정박할 때 쓰는 커다란 닻을 대동강에 빠뜨렸다고 한다. 배 모양의 평양을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평양 사람들은 대동강물을 먹고 살았다. 관청에서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배 밑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대동강변의 연광정은 바로 배처럼 생긴 평양의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 앞에 닻을 내렸었다. 그들은 왜 대동강에 닻을 내리고 강물을 길어 먹었을까? 평양은 대동강 하구, 저지대 퇴적층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홍수 피해를 당하는 지형적인 약점이 있고, 평양의 지하수는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이었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양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그렇게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 지혜 때문에 아마 표현을 풍수나 풍수형이 미처 뜯지 마라. 이 표현이 조금 더 부담해집니다. 내용은 굉장히 지혜에 촉진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풍수형은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지혜, 그런 식입니다. 실제로 우물이 없습니까? 평양에서는 옛날에 물산 나오면 우물이 없습니다. 대동강물 길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국뽕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았다 얘기하기를 국뽕강이네요. 평양 사람들이 지녔던 땅에 대한 지혜는 대동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동문은 옛 평양성의 정문이었다. 남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대동강 나루토를 건너야 했다. 대동강은 식수원으로 또 교통로로 오랜 세월 평양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뚝 솟은 대동문과 마주쳤다. 저기 진짜 광장이 거기 작전이죠. 한때는 대동강 나루토에 배다리를 놓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건너편에 성묘구역입니다. 성묘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둘러싸인 옛 평양성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 그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었다. 북성의 정상에 을밀대, 내성의 칠성문, 그리고 보통문과 대동문이 각각 서쪽과 동쪽의 정문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동문이 자리 잡은 방향이다. 중국의 이론 풍수에 의한다면 정동 방향을 향해야 한다. 그러나 대동문은 동남동 방향으로 삐딱하게 세워졌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강물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추기 위해서였고, 둘째,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대동강은 평양 부근에 이르러 평양을 공격하는 형국이 된다. 그래서 큰 물이 들면 평양은 어김없이 물에 잠기곤 했다. 옛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지혜를 발휘했다.
홍수가 들 때 제일 먼저 강물이 범람하는 곳에 절을 세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수의 위험을 알리고 일단 홍수가 들면 승려들을 초기 노동력으로 투입했다. 영명사 뒤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을림일대인데, 을림일대 가면은 보통강, 대동강이 다 바라보이기 때문에 평양이 생존이라는 그 모습조차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명사라는 절의 배치가 지하수 문제, 홍수 문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좋은 그 홍보 장소로,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막는 이 방어책으로도 쓰시는 굉장히 좋은 터잡기의 예였다고 현장에서 저는 봤습니다. 평양의 중요한 유적을 둘러본 결과 고구려 때 축조된 옛 평양이 자생풍수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 평양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현재 평양의 중심은 김일성 광장이다. 광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심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전형적인 중국 이론 풍수에 충실한 기하학적인 건물 배치가 이채롭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로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인민대학습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민대학습당은 우리의 국립도서관에 해당하는 곳이다. 5,000석의 열람실과 2,7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평양 기계대학에 다니는 여학생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빗바랜 낡은 책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어 학습실이었다. 카세트와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CD롬 교재까지 갖춘 이곳은 영어 공부 열기가 뜨거웠다. 우리는 녹음 강의실이라는 곳에서 한 청년과 좀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근데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갓난아이 입양률에 대해서 좀 모델을 하나 좀 보여주셔서. 이병률, 네. 입원율, 입양률, 발생률. 발생률. 네, 입양률. 지금 그러면 소아과 전문이군요. 네, 네, 소아과 전문은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번역인 거. 그래서 그렇게 로봇 좀- 번역된 것이 여기서 우리말로 네. 번역이 돼서 나오는군요. 네. 이곳에서는 약 150명의 전문 번역가들이 분야별로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인민대학습당은 단순히 도서관 기능만을 하는 곳은 아니었다. 늘 전문 교수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용자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사회교육 기능도 하고 있다. 우리의 종합문화센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를 안내한 북한 측은 특별히 하루를 떼어서 관광을 겸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빙상관이었다. 저녁 때는 숙소에서 가까운 한 식당으로 초대됐다.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는 가야금, 대금, 장구와 같은 국악기와 아코디온, 색스폰 같은 양악기를 함께 연주했는데 그 모습이 턱이나 재미있게 느껴졌다.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풍수관은 어땠는지 그 원형을 찾고 싶었다. 평양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안학궁터를 찾아갔다. 안학궁은 고구려의 궁궐 이름이다. 이곳은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전도해온 곳으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주변의 산이라고는 높이 400m 정도의 대성산이 전부였다. 서기 427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대성산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을 쌓았다. 중국의 이론 풍수에 따르면 궁궐은 주산과 좌청룡 우백호, 안산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허허벌판의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건설한 고구려인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위에서 내려다본 안학궁은 주산에 치맥인 언덕을 깎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위에 궁을 세웠다. 더욱이 방위도 중국식으로 정남향이 아니라 동남동을 향하고 있다. 대성산 산자락이 그리는 어떤 그 선이, 그건 규칙적인 선일 까닭이 없죠. 굉장히 굴곡이지고 직선도 아니고 이런 선이고, 또 그 앞쪽 남쪽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마 옛날에 어떤 대동강의 지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물길이 역시 아마 직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곽을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식의 말하자면 불규칙한 모양,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과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우리 정서에 맞더라,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는 해봤습니다. 이번 북한 기행의 중요한 목적은 남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고구려와 고려의 자생 풍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고려의 500년 도읍지였던 개성으로 향했다. 개성 시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남대문이었다. 흔히 이 문을 고려의 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은 조선 2대 왕이었던 정종 때 세운 것이다. 고려의 수도에 있는 조선의 유적인 셈이다. 개성은 고려의 500년 도읍지답게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한다. 집안에도 들어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개성 북쪽에 있는 박연폭포를 찾았다. 예로부터 서경도 풍진이와 더불어 송도 삼절로 불렸던 박연폭포다. 폭포 앞 용바 위에는 황진이가 지었다는 시 한 수가 초서 암각으로 새겨져 있다.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소냐, 녹수도 청산 못 잊어 울어예어 하는 것. 개성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서 으뜸은 아마도 포은 정몽주일 것이다. 선주교에는 정말 그의 핏자국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붉은 자국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다리에는 돌란간이 둘러있는데 조선 정조 때 정몽주의 후손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라고 한다. 다리 바로 옆에는 조선의 명필 한석봉이 썼다는 선주교 비가 서 있다.
선주교 근처에는 조선의 영조와 고종이 정몽주의 충조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비석도 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려 유적을 둘러보기로 했다. 원래 이곳은 고려의 별궁이었다. 그러나 1089년 고려의 국자감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조선시대까지 상류층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현재 성균관은 고려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북한 전역의 고려 유물들을 모아놓았다. 이 탑은 크고 웅장한 모습이 특징이다. 건축 양식과 조각 수법이 신라의 형식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고려 박물관은 1988년에 개관했다. 고려시대의 성균관과 그 부지를 이용해서 전시관을 만들었다. 전시관에는 약 600여 점의 고려시대 유물이 보관돼 있다. 특히 왕궁토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었다. 박물관 한쪽에는 공민왕릉의 무덤 모형이 있었다. 지하에 돌로 무덤칸을 만들었는데 벽면에는 12지 신상이 그려져 있다. 1905년 일제가 도굴하면서 한 개가 훼손돼서 지금은 11개만 남았다고 한다. 무덤칸 한가운데 특이한 장치가 있었다. 그것은 왕비에 대한 국민왕의 비영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죽어서도 영혼이 왕래할 수 있도록 혼구멍을 장치했던 것이다. 옛 개경은 산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분지지형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도읍지의 조건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고려 초기는 아직 호족 세력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분지를 수도로 정한 것이다. 왕건은 송악산 아래에 궁성을 쌓고 그 둘레 내성을 쌓았다. 이것이 최초의 개경의 영역이었다. 만월대의 입구는 사람을 압도하는 계단으로 이어졌다. 수직 높이는 7.2m, 33단의 높은 계단이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만월대의 첫 번째 특징은 평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네, 높아졌으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건물이 아주 웅장하려한 감을 도줄 뿐에 뒷건물이 앞건물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웅장하게 보이고 깊이가 더 깊게 보입니다. 그러면 축대가 더 높았어야 더 올라가요. 네, 근데 축대 요게 제일 높은데. 여기 높은데 그 뒤에 또 둔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둔독이 그 축대에 쌓은 겁니다. 저거는 네. 올라가는 축대가 그 뒤에 계단 위에 올라서서 궁궐의 중심 건물인 회경전터를 둘러본다. 지금은 주춧돌만 남은 만월대. 원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1123년)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사람 서긍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왕궁의 기둥은 둥글고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는 두공은 모난 형태이며 대마루는 울긋불긋하다고 묘사했다. 왕이 진무를 보던 회경전은 창한문 안에 있고 터의 높이는 5장이 넘는다. 난간은 구리로 꽃무늬를 꾸몄는데 양쪽 행랑은 30가지 넘었다고 전한다. 만월대는
신복문과 창한문 두 개의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엔 첫 번째 넓은 마당이 나오고 그 다음엔 다시 네 개의 계단이 나타난다. 계단을 올라서면 왕궁의 중심 건물인 회경전이다. 서울로 치면 경복궁의 근정전에 해당한다. 이 건물의 특징은 계단을 가파르게 만들어서 회경전의 모습을 유난히 높아 보이게 해서 왕실의 권위를 강조했다. 기록에 의하면 만월 때는 모두 4번 불이 났다고 한다. 만월 때의 넓이는 125만 제곱미터, 37만 8천 평에 이른다. 남북으로 긴 타원형 분지에 들어선 궁궐은 구조나 건물 배치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월 때는 경사진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터가 고르지 않은 곳은 계단을 만들어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했다. 입구의 경우처럼 계단 층수가 최고 33단이나 됐고 궁궐 전체는 3단 축조 형태를 띠었다. 왕이 진물을 보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기도 했던 회경전은 정면 9칸, 측면 4칸이고 본체는 양옆의 건물터보다 한 단 높다. 왕궁 동쪽에 있는 태평전의 지붕은 값비싼 고려 청자로 이었다고 한다. 고려의 왕궁 건축 양식은 조선시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왕궁은 건물 배치에서 고려 왕조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경복궁은 먼저 광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선거리에 홍례문이 나오고 다시 정방향으로 근정문이 보인다. 근정문을 지나면 임금이 진물을 보던 근정전이 있다. 한마디로 건물이 남북으로 일직선을 이루고 바닥은 평평한 형태로 고르게 조성했다. 궁궐 안에 그다지 높거나 가파른 계단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에서 내려다본 경복궁의 평면도도 거의 직사각형 구조에 건물들이 직선상으로 나란히 들어서 있다. 만월 때와 경복궁을 비교해보자. 만월 때 평면도를 보면 바닥의 높낮이에 따라 건물을 달리 배치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건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월 때의 경우에는 송악산의 중앙에 위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송악산의 산줄기를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배치를 시켜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송악산은 물론 주산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좌우의 청룡백호에 해당되는 산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안산, 서울로 하자면 남산이라든가 서울로 하자면 관악산에 해당되는 산, 이런 산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론 풍수에 입학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 입구도 대문 중문 소문한다면 일직선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굴곡이 돼서 들어가는 식이고 궁궐은 크게 아래쪽 궁궐, 위쪽 궁궐 둘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일직선 중심 축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뭐 남향이고 한쪽은 동남향이고 이런 식으로 그 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기하학적 균형보다는 만월 때에서와 같은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조화를 이룬 그런 배치가 훨씬 더 우리 정서에 맞는 것 같더라 그런 느낌을 가졌었죠. 개성을 뒤로 하고 우리는 황해도 은율의 구월산으로 향했다. 산은 마치 병풍처럼 안하게 들판을 감싸 안는 형태로 우락부락한 남성을 연상시켰다. 구월산의 구는 아호, 월은 달이다. 순우리말로 하면 아달산, 즉 아사달산이 된다. 육당 최남선은 구월산을 소개하면서 단군이 구월산 아래 장장평의 도읍을 정하고 1500년 동안 다스리다가 구월산에 들어가 신령이 됐다고 했다. 구월산은 풍수상으로 남성의 전형이다. 월정산은 음을 상징하는 달의 정수만을 골라서 구월산의 양기를 조절하려는 의도에서 세워진 절이다. 현재 월정사에
승려 대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월정사 안내인으로 있다는 길 선생이 절을 짓고 있었다. 내가 월정사입니다. 거기에 이 절을 지고 완전히 수시하고 다시 지지는 않습니다. 내내 보수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극락보전 월정사에서 기본한 주전 극락보전입니다. 절의 본전인 극락보전은 다른 절과는 달리 독특한 지붕 구조를 하고 있다. 처마의 안쪽을 낮게 하고 바깥쪽을 높게 했다.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 지금 곧 있는데 여기 월정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법당 천정에 쓰여진 불경이다. 천정에 가득한 연꽃잎마다 불경을 써넣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금으로 쓴 것이다. 이번에 요거 우리는 다 보수가 된 거죠. 저기 월정사는 철저하게 자생풍수에 의해 세워진 사찰이다. 먼저 절이 앉아있는 위치를 살펴보자. 중국의 이론 풍수에 의하면 구월산의 최고 명당 자리는 정상인 사황봉 아래쪽이 된다. 하지만 월정사는 명당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월정사는 구월산의 산맥이 갑자기 끊어지는 달기봉 아래에, 그것도 산 중턱에 세워졌다. 이론 풍수에서는 보잘것없는 곳에 터를 잡은 것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겨울 바닷바람이 안악을 덮치는 한 통로가 되거든요. 바람구멍이.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흠입니다. 그 흠 자리에 또 월정사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양기를 눌러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을 막아주는, 물론 여기서 절을 하나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바람 못 막죠. 다만 안악 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방향을 언제나 조심해라. 바람이 세다. 거기서 바람이 들어올 때는 여기 불조심을 하라든가, 이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월정사 터가 잡힌 거기 때문에 중국 풍수가 이제 좋은 땅 잡아가지고 덕 좀 보자, 이것이 주목적이라면 우리 풍수는 오히려 흠 있는 데 골라가지고 그거 좀 고쳐줘 보자, 이런 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월산이나 구월산 월정사나 두 가지 다 자생풍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것입니다. 구월산을 등지고 다시 개성 쪽으로 가다 보면 안악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악 3호 무덤이 있다. 안악 3호 무덤은 1949년에 발굴된 고구려 초기의 무덤이다. 현지 안내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벽화 무덤 중에서 규모로 보나 벽화의 수준으로 보나 으뜸가는 고구려 왕릉이라고 했다. 과장이 느껴질 정도로 무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과연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는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이런 거 들어서 한 돌로 안쪽은 무덤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짜여진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넓은 묘실 내부는 아름다운 벽화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무덤의 벽화 중에서 가장 앞고는 행렬도다. 현실의 회랑 벽면에 그려진 행렬도는 무려 250명의 인물로 가득 차 있다. 이 행렬도는 주인공이 호위병에 둘러싸인 채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행렬도는 특히 악사와 악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대행렬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잘 보여준다. 이 행렬도는 5열 또는 8구열의 종대 행렬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인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숫자도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무덤 벽화 그림들 중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의 모습이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정면상인 주인공의 초상화는 서기 375년에 그려진 그림으로는 세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는 백나관을 쓰고 있는 얼굴을 섬세한 손으로 표현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주인공의 품성까지도 느낄 수 있는 걸작이다. 주인공의 초상 왼편 벽에는 주인공의 부인상이 그려져 있다. 부인은 잔주름이 잡힌 통치마를 입고 비스듬히 꿇어 앉은 모습이지만 정숙하고 구미가 있어 보인다.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부인의 시종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풍의 몸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안악 3호 무덤의 벽화들은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간단하게 또 때로는 세밀하게 그려졌다. 금방 불을 지핀 듯 불이 타고 있는 아궁이는 16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특히 앞칸의 동쪽 벽에는 주인공의 생활을 주된 소재로 삼아서 방앗간, 우물, 부엌, 후죽간, 외양간, 마구간 등을 그려서 마치 생전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부엌 앞에는 개 2마리가 꼬리를 치켜들고 있다. 무덤 벽화에 강아지까지 그려넣은 고구려인들의 해학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무덤의 구조를 살펴보자. 내부 구조는 마치 고구려의 주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인다. 앞칸은 대문 안쪽의 안뜰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현실은 안방의 기능을 한다. 또 흑열도가 있는 곳은 정원이며 주인공과 부인의 초상이 있는 서쪽 방은 사랑방이다. 풍속도가 그려져 있는 동쪽 방은 그 밖의 부대 건물에 해당한다. 이 고부는 무덤의 주인공이 죽은 뒤에도 살아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옮겨놓았다. 4세기 중엽 고구려인들의 영혼 불멸 사상을 엿보게 한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고구려인의 풍수를 살펴보자. 이 무덤은 벌판 한가운데 있다. 그런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무덤터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논의됐지만 약 70년 전만 해도 무덤 주인은 바다였다고 한다. 바다로 돌출한 남자 성기 모양의 터에 무덤을 조성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자생풍수가 흠 있는 땅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배층의 경우에는 고쳐준다기보다는 여하튼 조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좋은 땅. 왜 그러냐면은 성기라는 것은 언제나 생산성하고 다산성하고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욕심을 가지고 터잡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풍수 중에서도 지배층들의 경우는 좀 이기적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하튼 그것조차도 중국 풍수에서는 그런 성기 유추해가지고 털을 잡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건 명백히 자생풍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리원시의 정방산성과 성불사였다. 정방산은 고려시대의 평양과 개경의 길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산성의 남문은 우리나라의 성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버스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이다. 정방산성은 황해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요새였다. 1361년 홍건적의 난을 물리친 역사의 현장이다. 이 성을 쌓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 그 불상사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게 되면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걸 한 사람 추억하기 위해서 일단 돌 하나 떠올려놓고 또 한 사람이 죽으면 돌을 하나 떠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성산 공사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죽은 숫자만큼 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침략자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서 있는 탑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 탑을 원한탑이라고 부르습니다. 정방산성의 한가운데 노산 이은상이 노래한 성불사가 있다. 이 성불사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응진전이었다. 1327년에 세워진 응진전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의 하나다. 규모도 본전 극락전보다 2배나 더 크다. 얼핏 보면 응진전을 본전으로 착각할 정도다. 청록색을 바탕으로 한 응진전의 단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양식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건물의 부미를 더해주는 단청은 아주 조금이지만 고려시대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란의 한가운데 놓였던 성불사. 편하고 아늑한 땅 대신에 순환의 땅을 택한 것은 바로 자생풍수에서 말하는 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낳은 결과다. 정방사는 밥그릇처럼 오목한 지형이다. 그릇의 맨 밑바닥에 성불사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비가 오면 모든 물이 쏟아져 내린다. 한마디로 절이 들어앉기에는 가장 안 좋은 위치다. 성불사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방산성은 깎아지른 산들에 둘러싸인 거의 정방형의 분지다. 이론적으로는 기봉산 자락 안쪽이 최고 명당이다. 그러나 실제 성불사는 아래쪽으로 한참을 내려온 곳에 있다. 명당을 버리고 허결처를 택한 것이다. 가람 배치도 독특하다. 본전보다 응진전을 더 크게 지었고 또한 방향도 정방향을 버리고 앞을 가로막은 약물산을 바라보게 했다. 부처의 기운으로 약물산을 잠재우려 했던 것이다. 그 응진전은 참진자를 씁니다. 진실됨, 참됨에 응한다. 그래서 응진전 뒷산은 기봉산의 한 지맥인 깃대봉인데 그 깃대봉은 굉장히 수려합니다. 만약 중국인들 같았다면 그 깃대봉을 응진전 땅을 대웅전으로 삼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거기에 응진전을 지어가지고 우리도 땅을 볼 줄은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흠 있는 어머니인 땅을 고쳐드리는 것이다. 또 앞에 있는 살기를 눌러주겠다. 이런 의도로 터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북한의 산하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이번 북녘 산하 기행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자생풍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 일이었다. 다행히
북한에는 많은 자생 풍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고구려의 안학궁터, 개성의 만월대와 평양성의 대동문, 그리고 구월산 월정사와 정방산 성불사가 그랬다. 평양을 떠나면서 느낀 감회는 남과 북이 너무도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 속에는 많은 동질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 정서의 동질성 회복은 통일만 되면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점을 남과 북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한 화면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산조사단이 촬영한 것입니다.